안녕하세요. 위클리 순살입니다. 이번 주 제일 중요한 이벤트는 고용지표였죠. 고용지표에서 확인된 게 사람들이 돈이 떨어지니까 다시 일을 하러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전 세계 대상으로 이 달러화 강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환율 전쟁과 월급 인플레 전쟁이 계속해서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지표부터 먼저 짚고 가면은 사실 고용지표는 계속 탄탄하게 나오고 있어서 점점 덜 중요해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일단 잭슨홀 미팅, 일주일 전에 잭슨홀 미팅이 끝나고 나서 연준에서 이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 고통을 감수하겠다, 이런 식으로 파월이 밝힌 이후에 증시 자체가 계속 후퇴를 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제 실적 시즌도 끝나다 보니까 이 개별 기업들의 움직임보다는 좀 더 이제 당분간 경제 지표에 따라서 시장 전반이 이 매크로적으로 움직일 예정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걱정이 계속해서 조금씩 드리워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파란 선을 보시면은 이게 미국 국채 2년 금리와 10년 금리의 차이인데, 이게 마이너스로 내려갔잖아요. 이 마이너스로 내려갔다는 거는 미국 국채 2년 금리가 10년 금리, 이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아진 상태라는 거고, 그 말은 장기 금리는 이 경제 성장률과 연동돼 있고 단기 금리는 금리 인상, 인하 이 정책과 연동돼 있는데, 어쨌든 장기 경제 성장률은 되게 제한돼 있는 상황인데 앞단에서 이 금리를 더 빨리 올릴 걸로 예상되다 보니까 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돼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역사적으로 경기 침체에 전조가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고용지표 발표 전에 이제 미국의 7월달 구인 공고와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됐었는데, 구인 공고에서는 여전히 기업들이 이제 구인난을 겪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긴 했어요. 그래서 구직자 한 명당 일자리가 거의 2개씩 여전히 높게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주 후반부에 미국 8월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여전히 탄탄하게 발표가 됐죠. 사실 이걸 숫자만 놓고 보면은 이 31.5만 명이라는 신규 취업자 수 증가, 그리고 실업률 3.7%, 이 숫자는 전월 대비 안 좋아지긴 했습니다. 7월 달에 50만 명 넘게 는 거 대비해서는 좀 더 줄어든 모습이고, 실업률도 3.5%, 이 사실상 완전 고용 수준이라는 3.5%에서 살짝 늘어난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 달에는 이 경제 참여율이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 경제 참여율이 높아졌는데 이게 결국에는 노동자들이 취업시장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뜻이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다 보니까 실업률도 늘어나는, 그러니까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들이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이 늘어나고, 그리고 어쨌든 이 늘어난 3.7%라는 실업률 자체도 사실상 완전 고용 수준과 아직 멀지 않기 때문에 약간 증가했기 때문에 이게 걱정할 수준까지는 아니다 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고,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미국 가계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저축률을 나타내는 비율인데 엄청나게 낮아졌죠. 이 팬데믹 동안에는 나라에서 돈을 뿌리니까 이 저축률이 엄청 높아졌다가 결국에 다시 장기 평균까지 돌아오면서 사람들이 슬슬 돈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였죠. 어쨌든 이렇게 구직자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은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 간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임금 상승세와 인당, 주당 평균 근무 시간도 다 다운되는 모습을 보여서 이런 흐름이면은 인플레 속도가 진정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이 시장에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고용 지표는 아직까지는 탄탄하니까 연준에서는 계속해서 물가 지표에만 좀 집중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임금 관련해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패스트 액트라고 해서 패스트푸드 식당 근로자들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요 골자가 최저 시급이 현재 15불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22불까지 올리고, 이후에는 이 물가 상승률에 연계돼서 패스트푸드 식당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려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이런 정책을 통과를 시켰고요. 결국에는 어쨌든 그래서 버거 가격도 오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의 얘기였고, 미국 밖에서는 더 심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CPI는 9월에 9.1%, 독일은 연간 7.9%, 영국은 올해 아예 22%까지도 간다라는 골드만삭스의 전망 때문에 시장에 엄청나게 불안이 끼얹어진 상황이죠.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22 기준금리 결정인데, 유럽에서도 50bp 올리냐 75bp 올리냐 갖고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상황이죠. 7월에는 일단 50bp 올린 상황이고 9월달 인상폭에 사람들이 다들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기본급이 올랐습니다. 이 인플레 차트를 보시면은 이 나라별로 인플레이션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일본이 2.6%대죠. 그리고 뭐 러시아 15%, 유로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1%, 뭐 미국은 8.5%, 이런 식으로 서방 국가들에 비해서 사실 중국이나 일본 같은 아시아 국가들은 아직 한참 낮은 수준이긴 한데, 어쨌든 일본에서는 이 2%대 인플레라는 것 자체도 엄청나게 높은 수치죠.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이 이제 2%대가 나왔는데 일본 기준으로는 정말 엄청나게 높은 수치라서 이걸 또 은근히 반기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생각해보면은 인플레와 생활 수준을 반영을 한 이 실질 임금 증가율로 봤을 때는 일본은 20년 동안 고작 7% 오른 상황인데 미국이나 독일은 뭐 30%, 19% 이런 식으로 올랐기 때문에 일본은 그동안 안 올랐던 게 이제 조금 오르는, 그래봤자 아직 한참 더 갈 길이 먼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인플레이션을 금융계에서 더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느낄 수 있는 게 이 블룸버그 단말기 가격이 올랐습니다. 사실 이거를 뭐 로데리, 불과장 이런 식으로 로이터와 블룸버그 단말기를 뭐 1년에 몇 천만 원씩 내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대리 월급이다, 과장 월급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곤 하는데, 블룸버그 단말기 같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 서비스 범위마다 플랜이 달라요. 이 가격이 다른데 기본적으로 한 2-3천만 원은 연간 들어간다고 봐야 되고 실시간 기능을 많이 쓰면 훨씬 더 많이 내는 그런 단말기인데 어쨌든 인당 연 2.5만 불씩 하던 게 3만 불로 베이직 플랜 같은 것들이 20%씩 가격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 더 극명하게 확인이 될 텐데 서방 국가들의 인플레는 여기에 엄청나게 높은 수준에서 놀고 있고 일본은 여전히 이 아주 낮은 수준에서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시면은 어쨌든 일본은 지금 인플레가 굉장히 높은 인플레다 라고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 에너지 가격 폭등의 주범이 또 러시아 전쟁이었는데 러시아 가스프롬이 독일로 쏴주는 이 가스 공급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또다시 발표를 했죠. 원래는 이 3일 동안 정기 점검을 하고 나서 이제 토요일부터 재개 예정이었는데 이 G7 국가들이 모여서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 대해서 이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겠다 이런 식으로 또 새로운 제재를 러시아에 먹인 이후에 바로 발표한 내용이라서 이게 보복성이라고 읽히고 있습니다.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가스 노출이 발견돼서 이걸 고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비슷한 얘기가 엄청나게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있죠. 그리고 나라별 환율을 보시면은 달러 대비해서 전 세계 통화 가치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달러원 환율은 1360 레벨을 넘어섰고 뭐 리만 사태 이후 2009년 언저리 이후에 처음 보는 숫자가 됐고 엔화 가치는 그보다 더 크게 떨어지고 있어서 달러당 엔화 환율 심리적 지지선이라고 얘기하던 이 140 결국에 뚫고 넘어갔고 여기에 대해서 일본 재무부 장관이 나와서 외환기획 필요하면 당국이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긴 했는데 이 코멘트조차도 몇 달 전부터 6월 달에도 했었고 7월에도 했었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는 모습은 아니고요. 반면 중국 인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달러당 위안화 환율이 오르고 있긴 하지만 본인들은 이거 좀 더 조절 가능하다라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요.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아직까지는 본인들이 완화를 더 할 수 있는 기존에 무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더 완화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추가 대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시장에서는 잘 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또 깎았죠. 이제 3%까지 내려왔고 환율을 보시면은 이 하얀 선이 엔화고 파란 선이 위안화인데 둘 다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아시아 커런시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통화들도 작살이 나고 있죠. 그래서 유로화는 이미 아작이 나서 달러와의 1대1 페리티가 깨졌고 이제는 1유로 냈을 때 1달러도 못 받는 세상이 왔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 파운드화, 이제 파운드화도 달러 페리티가 깨질 가능성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1.15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사실 파운드화는 제 머릿속에는 1.3, 1.5, 1파운드를 내면 그 정도 달러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여행 갈 때 어쨌든 환율에 항상 손해를 되게 보는 느낌을 받는 그런 커런시였는데 영국 경제가 선진국 중에도 제일 안 좋은 편이긴 하고 그 다음에 영국이 정권 교체를 앞두고 있죠. 이제 조만간 새로운 총리가 발표가 될 텐데 이 새로운 총리 후보가 영국 중앙은행에 개입을 하겠다, 이 독립성을 좀 침해를 하겠다라는 의도를 밝히면서 파운드와 환율 자체도 계속해서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율들을 보다 보면은 사실 지금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되게 꼴일 것 같아요. 놀러 가기 되게 좋은, 유럽 가기도 좋고 아시아 가기도 좋고 똑같은 돈이면 훨씬 더 많은 걸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정말 짱인 세상이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중국 상황을 짚고 가면은 또다시 락다운이 시작됐죠. 이 코로나19가 2019년에 시작됐으니까 무려 3년이 된 이 병인데 이게 아직까지도 영향을 미치면서 또다시 대형 도시 봉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락다운된 청두 같은 경우에는 삼국지로 따지면은 유비가 총나라를 세워서 거기에 성도를 세웠던 그 성도죠. 청두. 그래서 봉쇄된 인구 수로만 따져도 2100만 명이고 참고로 올 상반기에 상해가 봉쇄가 됐을 때 2500만 명이 락다운 됐었다고 하니까 사실 한국 사람들한테는 덜 유명하더라도 이 규모는 엄청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여파가 중국은 올해 계속될 것 같고 특히 시진핑 3년임 여부가 결정될 이 당대회 이 10월 16일에 시작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때까지는 중국에서는 이런 코로나 퍼지는 거나 각종 미디어 검열 등등 이런 온 오프라인 봉쇄 정책을 되게 열띠게 펼칠 것 같아요. 그래서 틱톡 알고리즘 같은 것들도 이 시진핑 3년임을 앞두고 빡세게 검열이 되고 있다고 하고 특히 해외 컨텐츠들 검열 엄청나게 심해졌다고 합니다. 지금 알고리즘 상에서. 그래서 이 결과를 볼 때까지는 당장의 경제 성장률이나 산업의 성장률보다는 시진핑의 3년임에 집중을 할 것 같고요. 참고로 시진핑이 현재 69세가 됐는데 시진핑이 2018년인가에 연임 제한을 풀었죠. 원래는 이 연임 총 10년 동안에 이 연임까지만 할 수 있는 게 중국 주석직이었는데 이게 자기가 폐지를 시켜놓고 암묵적으로 중국에서는 67세까지 일하고 68세부터는 은퇴한다 라는 식의 이 68세 나이 제한도 있었는데 이것도 그냥 넘겨버렸죠. 그래서 이 여파로 인해서 이 리커창 총리 같은 경우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현재 67세인데 원래는 내려놓고 이제는 은퇴를 해야 되지만 시진핑이 먼저 선례를 보여줬으니까 리커창도 쭉 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와중에 중국은 올해 경기 부양 규모가 팬데믹 한복판일 때 이 2020년도 수준보다도 더 높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개별 기업들만 놓고 보면은 중국에서 2분기 실적은 잘 나온 상황이고 핀더도라던가 BYD 그리고 바이두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다 실적이 잘 나오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사업의 체질 개선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피부에 좀 더 와닿는 한국 얘기도 좀 더 자세히 짚고 가면은 한국의 대표적인 산업은 이 1등 기업인 삼성전자 그리고 2등 기업인 하이닉스를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 반도체 산업이겠죠. 근데 이 반도체 산업이 좀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재고가 전 세계적으로 쌓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글로벌 수요가 둔화세를 보이면서 이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면서 수요가 둔화세의 모습을 보이면서 이 재고가 쌓이고 있고 한국 반도체 업체들 공장 출하량도 7월 달에 20% 넘게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출하량이 줄어드는 건 이 성장률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이너스가 된 거는 3년 만에 처음이라 그러고요. 이런 식으로 증시가 빌빌대다 보니까 한국 개미들도 증시에서 발을 좀 빼는 모습이죠. 그래서 8월 말 기준으로 이 투자자 예탁금,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사에 돈 넣어놓고 거기서 그냥 대기하고 있는 언제든지 증시에 들어오거나 빠질 수 있는 이런 대기 자금 자체가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물가를 보면은 다행히 한국 물가는 일부 상승세가 꺾인 모습이긴 하죠. 그래서 5.7%로 저번 달, 저저번 달보다는 좀 낮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어쨌든 좀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5에서 6% 수준의 이 오름세가 3에서 6개월 정도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하는 예상을 하고 있으니 연말까지는 어쨌든 물가가 계속 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중에 한국이 제일 이슈인 문제가 이 출산율 문제죠. 출산율이 정말 미친 듯이 내려가 있는 이게 뭐 1 아래로 내려간 지도 오래됐고 이게 이제 뭐 0.5냐 0.7이냐 뭐 이런 숫자 갖고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이 인플레까지 늘어나면서 안 그래도 여건이 안 좋은데 애 낳기 더 힘들어지다 보니까 나라에선 현금 살포를 늘릴 예정입니다. 사실 지금도 돈을 주기는 줘요. 이제 애기 나면은 나라에서 이제 통장으로 정말로 돈을 쏴주는데 작년에 나오면은 월 30만원 받았는데 올해 낳은 사람들은 월 50만원 받고 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70만원 그리고 2024년에는 이제 첫 1년 동안 매월 100만원씩 통장에 쏴주고 그 다음에 1년이 지나면은 그거를 이제 절반으로 줄여나가는 그런 정책을 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인구가 자연 감소가 시작됐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이 돈을 뿌리든 아니면은 다른 대책을 세우든 육아 도우미를 보내주든 하는 식으로 나라에서 대책을 좀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 돈을 점점 더 많이 뿌린다고 하고 저는 겪어본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 이게 정말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책들이 더 많아져서 인구 감소가 이제 다시 인구 증가로 돌아설 수 있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고요. 그리고 채권 시장에 대해 있었던 하나의 재밌는 뉴스가 삼성전자 신용등급이 한국 국가신용등급과 똑같아졌습니다. 그래서 AA2로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이 위에는 AA1 그리고 그 위에 AAA 이 두 개만 남아있기 때문에 전체 신용등급 중에서 이제 세 번째로 높은 등급에 올라갔다고 볼 수 있고 우리나라가 망할 확률과 삼성전자가 망할 확률이 뭐 비슷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각국의 대표 기업들은 국가신용등급이랑 신용등급이 똑같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도요타가 일본 국가신용등급과 똑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존슨앤존슨 같은 회사들이 전 세계 최고 등급 AAA 등급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런 채권 금리, 채권 신용 등급 등등에 대해서는 저희 순티뷰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밈주식 사태가 중국에서 여전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이제 중국 의류업체인 ATX가 주인공인데 이제 이번 주에 상장을 했는데 상장 후에 130배 넘게 치솟았다가 이제 목요일 하루 만에 95% 빠지는 이런 식으로 사실 뭐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홍콩에 있는 이런 핀테크 회사들인 AMTD, MEGL 같은 경우도 올 한 해 비슷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밈주식이 중국에만 올해 최소 8개라고 합니다. 밈주식 사태가 뭐 미국의 게임스톱, 배드베스앤비욘드 이런 회사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아시아로 넘어와서 아시아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메타버스라는 키워드가 세상에서 한순간에 사라졌죠. 이제 언론에서 많이 빠진 모습인데 이 메타버스라는 되게 뜬구름 잡는 키워드 안에서도 이제 돈 버는 메타버스가 군용 메타버스였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대표적인 기업인데 이 홀로렌즈라고 불리는 이 AR, VR 기기를 미 육군에 공급한다라는 뉴스가 작년부터 있었었고 실제로 작년부터 뭐 총규모 30조 원에 달하는 이 AR 기기 공급 계약 논의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이제 5,000개 정도의 AR 고글을 인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공급을 늘려나갈 예정이고 미국에서 3달 동안 이제 야전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웠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쓰게 되면은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은 군인들이 적외선 안경 쓰고 돌아다니면 야간 물체가 감지되고 이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런 기능들을 훨씬 더 뛰어넘는 이 야간 시력 증강이라던가 아니면은 AR 기기를 쓰고 돌아다니니까 이 화면 위에다가 이 눈앞에다가 지령을 띄워서 메시지를 계속해서 띄워서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그런 군용기기를 마이크로소프트가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군사 목적 관련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고성능 반도체 판매 금지령이 내렸죠. 이들이 군사 목적으로 이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활용할 수가 있으니 이 AI 반도체, 특히 고성능 AI 반도체를 여기다 수출하지 말아라 라는 이런 금지령이 내렸고 이게 매출의 뭐 한 5, 6% 정도를 차지하는 정도의 제품이라고 하니까 시장에 뭐 영향이 아예 없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소련의 마지막 대통령이었던 고르바초프, 이 고르바초프가 소련이란 나라의 문을 닫고 이 러시아 시대로 넘어가게 됐죠. 그래서 미국과 소련과의 냉전을 종식을 시키고 독일 통일, 동서독 통일에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인물이라서 서구권에서는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었어요. 근데 막상 본국인 러시아에서는 이 소련이라는 헤게모니를 빼앗겼다, 이 나라를 망가뜨렸다라는 이런 여론 때문에 사실 이 소련이 붕괴된 이후로는 인기가 확 떨어져가지고 이후로도 정계 복귀를 여러 번 노렸습니다. 대선 출마를 2번, 3번을 하면서 노렸으나 뭐 지지율 1% 나올까 말까 하는 식의 엄청 안 좋은 상황이었다고 하고, 참고로 정권이 몰락한 이후에 이 고르바초프를 향한 이런 금전적인 지원도 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끊기면서 광고 찍으면서 먹고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피자헛 광고 찍은 게 있는데 유튜브 찾아보시면 나올 것 같고요. 저는 합성인 줄 알았는데 이게 실제로 고르바초프가 출연을 해서 이제 피자헛 광고를 찍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푸틴이 갑자기 어느 순간 이제 정권이 몰락하면은 나와서 뭐 피자 광고 찍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상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이 역사책에서만 봤던 인물이라서 사망한 지 좀 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뒤에서 조용히 살고 계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나온 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했어요. 다음 주에는 각종 국가들의 기준금리 결정이 몰려있죠. 특히 목요일날 나올 이 ECB 유럽 기준금리 결정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지표들을 잘 보면서 다음 주에도 또 재밌는 순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